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와이즈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김철훈 세무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대표님.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 증여세 네. 관련해서 반응이 되게 뜨거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네. 봐주셔가지고 네. 저도 조회수 체크하고 있는데 예, 잘 나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상속세 중심으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네. 살아있을 때 넘겨주는 건 증여세. 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넘겨주는 건 상속세. 맞아요. 이렇게만 나눠보면 됩니까? 아니면 좀 많이 달라요? 일단은 가장 큰 기준이 그거예요. 돌아가면서 예.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넘어가느냐 예. 아니면은 내가 그 전에 증여라는 계약에 의해서 넘어가느냐. 네. 살아생전에 넘겨주는 건 증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망에서 이제 넘겨주는 건 상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 몇 가지는 있는데 그거는 저희도 사실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상속세가 네. 예를 들어서 40억 원을 상속한다. 네. 그러면 40억 원에 대해서 세율이 부과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거를 지금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부 일각이나 아니면 몇몇 분들은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만약에 4명이 받게 되면 네. 10억 받게 되니까 40억에 대한 세율하고 네. 10억에 대한 세율하고 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인당과세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뭐, 받는 사람 중심으로 이 제도를 개편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현행은 돌아가시는 분이 40억을 물려주면 네. 이들이 10억씩 받건 네. 5억씩 나눠 받건 네. 40억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때리는 거죠. 예, 맞아요. 이게요, 지금 뭐 명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줘요. 네. 그래서 그 유산에다 세금을 매기는 거를 유산세. 아, 유산세. 네. 그리고요, 이제 반대의 경우, 유산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유산을 아버지가 남겨주신 부동산을 내가 유산으로 취득을 했어요. 네. 이거는 유산 취득세. 아하. 이렇게 두 개를 나누게 돼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 상속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산에다가 매겨버리면 40억에다 매기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많이 나와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하는 나라가 OECD 23개 중에 4개만 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아. 한국, 미국, 뭐 영국, 덴마크 이렇게 4개가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상속세가 있는 나라 중에서 네. 4곳만 이렇게 유산세로 한다. 맞아요. 이 특징은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반대의 경우는 나머지 OECD국 19개국이 다 하고 있는데 얘는 세금이 아시다시피 적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느냐 아니면은 적게 내도 되느냐. 네. 요게 얘기가 나오고요. 예. 그래, 그러면은 4명이서 10억을 가져가서 세금을 적게 나오는데 네. 요네 넷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넷으로 나누면 10억 세금이 적게 나오네? 우리 한 명만 더 집어넣어서 5으로 나눠서 8로 하면 더 적게, 한 명만 더 넣어서 6, 7, 8 이렇게 위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른 뭐 관점이 나올 거예요. 아니, 돈 많은 사람은 많이 있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지 라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 자기가 가져가는 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늘 충돌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형태로 왔었고요. 그렇죠. 그 와중에 이 상속세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상속세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집값이 뭐 한 3억, 5억이었다면 네. 이제는 10억, 20억이니까. 그렇죠. 3억, 5억이면은 일단 5억 밑은 무조건 세금이 상속세가 안 나와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께서 배우자가 있다. 그럼 10억까지는 세금이 상속세가 안 나와요. 지금까지는 안 내는 사람이 많았는데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네. 자산 사이즈 커지면서 많이들 내게 됐다라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세금 방식을 바꾸느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4명으로 나누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세금이 적게 나오니까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작년에 한창 논의를 하다가 세금을 적게 걷어들인다가 많이 나와서 일단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세율뿐만이 아니라 이게 유산세 방식인지 유산 취득세 방식인지가 또 하늘과 땅을 가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재밌는 건 제가 하는 일 중에 저는 이제 국제적인 걸로 많이 해서 해외의 상속이라든지 해외의 증여 이런 걸 좀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국제세법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산을 취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그러니까 물려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다른 나라는 받는 거로 세금을 매기죠. 누가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 집 어르신이 네. 100억을 물려줬건 네. 1000억을 물려줬건
내가 받는 돈이 100억이냐 1억이냐에 따라서 네. 이 돈을 받는 사람 내가 낼 건데 그렇게 갈라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은 이제 일본이라고 할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유산을 가져가는 사람들 위주로 가는데 돌아가신 분께서 한국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예. 자녀가 예를 들어서 3명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 분이랑 이혼을 해가지고 일본 분이랑 결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일본 분 밑에 자녀가 3이 있었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산가인데. 예. 일본의 3명은 자기가 받은 것만 내겠다, 세금을. 네네네네. 근데 한국에서는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달라요. 근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왜 내가 받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냐 네네네네. 해서 이걸 못 내겠다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은 물려주기 상속은 됐는데 한국에 대해서 세금을 못 내겠다. 나는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만 일본에 내겠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서 그 사람들이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매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네. 가산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에서 때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 어차피 한국 와서 살 거 아니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선 재산이 있잖아요. 이 돌아가신 분이 한국에도 부동산이 많이 있고요. 일본에도 부동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국세청은 당연히 한국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요. 예. 근데 세금을 안 내고 있잖아요. 네네네. 일본 사람들이 안 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루에 1,000만 원 가까이 세금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공매를 해서 그걸로 세금 내고 또 팔아서 세금 내고 지금 그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근데 경우가 그 사람들은 그냥 일본에 있는 자산만 물려받고 네. 일본에 있는 세법을 따라도 우리는 손해보는 거 없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실제로 세율을 뭐 얼마나 내고 있는 거예요? 세율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그쪽에서도 최고 세율을 냈고요. 아. 네. 최고 세율은 55%인데 그 정도 가까이 냈고요.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지만 네. 전체 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큰 금액이 55%라 네. 각자 나누어서 받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르니까. 그렇죠. 본인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세금 내고 그분들은 일본 거는 가져가셨고 한국 거에 대한 재산은 못 내겠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물려받지도 못하고 세금만 계속해서 체납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니 그러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네. 자신들이 좀 그렇게 선택을 한다 쳐도 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한국 자산을 물려받는데 네. 일본에 있는 그 배다른 자식들 때문에 네. 한국에 있는 이 배다른 자식들이 네. 조금 피해를 보는 거예요? 피해를 보죠. 또 야, 마찬가지로 집안 일본에서 사정만큼이나 이건 국제세법이 이렇게 네. 복잡하네요. 제가 어우, 되게 단순화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사실 이분은 결혼을 2번 한 거 아니고 그 이상 하셨고 자녀도 셋이 아니라 예. 그거보다 훨씬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 자산가 분인데 네. 이런 건 전혀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 야, 근데 이거는 각 나라마다 세법이 다르니까. 맞아요. 아까 네. 그 일본 케이스 같은 경우에 네. 세율은 똑같은데 아까 근데 세율을 말씀을 안 해주셔서 네. 한국은 유산세, 네. 일본은 유산취득세. 네. 그거 다르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은 크게 중요하진 않았고요. 네. 한국과 일본이 세율이 비슷하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일본에 있는 사람은 한국에다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 이유는 우리 일본에서는 내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데 예. 왜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돌아가신 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다 우리 상속세는 연대납세 제도거든요. 왜 그것까지도 나한테 내라고 하느냐. 이걸 이해를 못 하겠다. 그 한국에서 받는 애들은 그냥 한국에서 다 세금 내고 끝내라. 내 거는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일본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죠. 요게 유산세와 네. 유산취득세의 네. 방식 차이다.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그냥 일본에 있는 자식들은 본인들이 물려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 내고 끝내고 싶어 해요.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그날은 그냥 그게 맞는 정서고. 근데 한국에선 그게 아니에요. 일본에서의 재산이든 한국에서의 재산이든 일단은 묶어가지고 세금을 매기자. 그래서 그러면은 일본 너 받은 거 그런 거는 모르겠고 네. 이 세금은 이렇게 큰 돈이니까 니들 자식들 중에 누구라도 이걸 내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친구들은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이제 안 받겠다고 하고 그래도 세금은 나보러 내라고 계속 날라오니 그리고 그 한국에 있는 자식들이 다 자기한테도 세금을 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 이게 너무 싫고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본인은 그 정서 자체가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 내고 끝내는 건데 그래서 나 할 도리 다 했는데 왜 내가 받지도 않는 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한국은 그러느냐. 한국에 있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네가 안 내니까는 우리한테 다. 우리는 하나도 못 받지 않느냐. 와, 완전 글로벌 전쟁이네요. 네. 아니, 그런 경우도 가능하긴 해. 지금 이제 일본의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상속세율 자체가 없는 나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상속세 없는 나라. 네. 근데 이 아버지가 상속세 없는 나라에서도 한번 결혼을 하셨고 네. 한국에서도 결혼하셨고 네. 자식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네. 두 나라에 있어. 네. 그러면 이 자식들은 세금을 안 내요? 상속세를? 해외에 우리나라에 안 내죠. 해외는 안 내죠. 네. 그 자식들은 안 내게 돼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속지주의라고 하나요? 이거 속인주의라고 하나요? 골고루 섞여 있어요. 이것도 섞여 있어요? 골고루 섞여 있어요. 되게 웃긴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상속에서는 그게 좀 덜한데요. 뭐 죽음 갖고 장난칠 수는 없으니까. 네. 증여에서는 그거 갖고 장난을 칠 수가 있거든요. 유리한 방식으로? 네. 아.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는 증여를 할 때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요. 증여자가. 미국은? 네. 한국은요. 증여를 할 때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요. 물건을. 그러니까 그거죠.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재산이 많으신 분이 네. 뭐 예를 들어서 서빙을 잘했다고 해서 네. 이대호 웨이터 이리 와봐. 내가 한 1억 증여해 줄게. 네. 근데 세금 내가 다 내고 너한테 순수하게 1억이 떨어지게 줄게. 네. 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미국 케이스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1억을 증여해 줘도 네. 내가 받았는데 네. 1억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미국에서는 증여세라는 것 자체가 주는 사람이 내는 세금, 예. 우리나라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 그 물건을.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있는 애한테 증여를 하잖아요. 네. 그럼 미국은 주는 사람이 한국에 있으니까 미국은 받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네네. 세금을 안 내요. 한국은요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는 네. 받는 사람이 한국에 없으니까 세금을 안 내요. 예. 내 자식을 미국으로 보내요. 이걸 가지고. 아. 내 자식을 미국으로 보내서 오. 미국에 있는 내 자식한테 내 재산을 줘요. 증여를. 오. 한국은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한국엔 받는 사람이 없네? 세금 안 내도 돼. 미국은 주는 사람이 내는 건데 주는 사람이 한국에 있고 미국에 없네? 미국에 세금 안 내도 돼. 증여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 미국에서 한국으로 주면 미국에서 세금 내고 한국에서도 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오. 네, 이걸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내 자식을 대박이네 이거. 네, 미국으로 보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자식한테 증여를 해요. 이게 되다가 당연히 막죠. 예, 국세청에서 당연히 그쵸. 막죠. 예.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당연히 나라가 막죠. 바보가 아닌 네. 이상.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 있는 자식한테 이걸 줬는데 미국에서 세금을 안 내? 그럼 한국에서 세금 내. 라는 규정이 들어왔어요. 한 곳에서는 무조건 꼭 내라. 내게. 네. 그런 이거 식으로 써먹으려고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네. 늦었다. 근데 지금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도요, 솔직히 여기서 이제 기술이 나옵니다. 이거 세무사들만 아는 기술.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계속 그걸 방어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법인 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있거든요. 네네. 네, 세금 적게 내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는 많이 내는 나라 쪽에 속해요. 무슨 군도 막 이런 맞습니다. 데다가. 예. 그러면 그쪽으로 다 보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세금 15%보다도 적게 내는 애가 있으면 15% 내게끔 하자. 어느 나라에서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든이라보단 그 주된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글로벌 최저한세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글로벌 그거입니다. 최저한세. 네. 그게 지금 타결이 된 거예요? 됐죠. 네. 그래요? 시행되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조세 회피처로 가더라도 네. 15%는 때려야 된다. 그렇죠. 조세 회피처에 이제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세금 안 냈네? 그러면은 한국에서 15%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어떤 섬나라들도 네. 이걸 따라요? 일단은 그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뱁스 이제 협의국 같은 게 있습니다. 뱁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그 약속을 한 나라들끼리는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있고 그 중에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보통 많이 걸려 있죠. 이게 작은 기업들 가지고는 하지 않고요. 매출액이 몇 천억 이상 뭐 이렇게 대기업들을 예를 대상으로 들어서 하는데 해외 법인 같은 거 설립할 때 네. 적용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아예 그냥 마음 먹고 그냥 어디 뭐 솔로몬 군도나 네. 파나마나 네. 이런 데 가서 네. 그냥 조세 회피처에 가서 세금을 아예 안 내려고 하는 마음 먹고 가면은 네. 그 나라들은 뱁스야? 네, 뱁스라는 약속 이름이에요. 거기 가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섬나라들은. 예. 네. 근데 그것까지는 또 그것까지는 아직은 아닌 거.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 지금 현재 제대로 그냥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뭐 몇 천억을 갑자기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온 거죠. 요거는 저희가 그 뭐 조세 회피처를 장려하거나 이런 네. 의미는 아닙니다. 요거는 그래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는 방법. 맞습니다. 절세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그리고 또 해외랑 같이 이제 비교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증여세, 상속세 뭐 크게 걱정할 형편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그러면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는 혹은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상속자산하고 네. 천지 차이가 돼버리면 당연히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애국심 이런 거 다 떠나서
뭐 재산이 많은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요. 사실 경험치 제가 일반 세무사님들보다는 상속을 좀 많이 다루긴 했어요. 겪었는데 돌아가셔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형제간에 우애가 좋은 경우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더라고요. 상속 자산이 많을수록 많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적은 자산으로도 결국은 네, 상속이라는 돈이랑 엮이니까는 우애가 좋은 경우는 별로 없었었고 뭐 심지어는 뭐 부모님이 자녀분 욕을 제 앞에서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상속 재산을 받는 분들이 뭐 제가 실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5분이라고 하면은 한 분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그 4분이서 계속 그분의 안 좋은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분이 자리 비울 때마다 그렇게 하고 친형제인데 형제에다가 사실 부모님까지도 있었었어요. 네. 그런 경우 거기 뭐가 이렇게 밑에 가루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콩가루 같은 거. 그래서 서로 자리를 안 비우시려고 하더라고요. 예, 뭐 하기사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100억만 물려주시면 나는 진짜 효도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가 껴버리면은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사실 피를 나눈 형제들이 아닌데 저쪽에서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거 가지고 또 그래서 많이 싸운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재벌들 경영권 분쟁도 사실은 배우자 때문에 터지는 케이스를 좀 있다 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돈은 없지만 행복한 걸로 우리는 행복한 걸로 만족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일단 대한민국의 상속 세율 자체가 언론에서 보면 이거 되게 높다라고 하는데 해외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세율이 많이 높은 편입니까? 우리나라가 상속세율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압도적으로요? 네. 1등, 2등 거의 1, 2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세율 자체는 50%, 최고 세율은 50%고요. 일본이 1위, 55%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어떤 집안 얘기해 주셨던 것도 사실은 일본하고의 케이스니까 세율은 거의 비슷한데 맞아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1, 2위 다툴 정도로.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유산세랑 유산 취득세 방식 때문에 또 이제 세금이 나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자, 일본이 55%, 우리나라가 50%인데, 자,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20개. 우리나라 만약에 이게 50%가 부동산 같은 게 아니라 주식이다. 이걸 물려받는 사람이 최대 주주다. 보통 최대 주주죠. 뭐, 가족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중소기업이 돌아가고 나시면은, 이제 자녀분에게 최대 주주로 해서 가게 되면 할증이 돼요. 소득세가. 그러니까 최대 주주 지분율에는 할증이 된다. 할증이 붙어요. 그거는 20%가 붙어서. 이런 경우는 50%가 최대 세율이었는데 20% 할증돼서 60%가 돼서 일본을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50%의 20%니까 결과적으로 상속세율은 60%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100억을 물려받으면 나한테는 40억밖에 안 떨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 100억 원어치의 지분이었다면은 40억 원어치의 지분만 가지고 회사를 이제 경영을 해야 되는. 그것만 남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은 1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1등! 역시 글로벌 1등, 뭘 해도 1등. 네. 그 일본이랑 뭐 한국을까지도 포함을 해서 OECD 그냥 평균적인 상속세율은요, 보통 한 15%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평균 15%. 네. 우리나라는 50%. 그러니까 이건 최고 세율 기준으로. 맞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물론 이제 뭐 물려받는 금액 얼마 안 되면 또 세율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일단은 압도적으로 높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입장을 좀 바꿔서 상상을 좀 하면서 내가 엄청나게 부자가 됐을 때는 당연히 배 아파하고 차라리 그냥 해외 나가서 사업을 하거나 해외 나가서 이민 가서 물려주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런 세금이 없어요. 상속, 증여, 뭐 양도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조금 전에 예를 들면은 60억이라는 100억 자산 중에 뭐 60억을 세금으로 내는데 내고. 싱가포르로 내가 다 이주를 해버리면은 거기 가서는 60억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주를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 세금 망명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네. 예전에 스웨덴에서 이케아 창업자가 그렇게 세금 망명을 갔대요. 스위스로. 회사는 네덜란드인가? 법인 바꾸고 개인적으로는 스위스로 아예 이주를 해버렸다고. 세금이 적은 것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출국세, 국적 포기세, 뭐 이름은 같은 하나예요. 너가 만약에 한국에서 재산 갖고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은 한국 떠나는 시점에 세금 내고 가라고 하는 이제 세금 제도가
2018년도인가부터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네. 얼마나네요? 그냥 갖고 있던 거 그 당시에서 팔아가지고 네. 양도 차익에 대해서 바로 뭐 25% 가까이 됩니다. 20%, 30% 뭐 이렇게 됩니다. 양도를 안 하면요? 안 한 것도 양도한 걸로 치는 거예요, 그냥. 자, 너가 부동산 주식을 가지고 있어. 그 상태로 해외에 나가네. 그럼 주식 얼마 갖고 있는지 다 신고하고 그거에 대해서 떠나는 날 세금 다 내고 가. 라는 제도가 있죠. 네. 근데 그게 양도세율이 상속세율보다는 낮지 않나요? 상속세율보다는 낮죠.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다 팔고 가는 걸로 보자. 팔아서 세금 내는 걸로 보자. 그러니까 이게 세금 때문에 사실상 이민 가는 것도 사실은 또 쉽지는 않네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예.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이민 갔을 때 또 어떤 게 또 지속 가능하냐, 뭐 이런 것도 볼 테니까. 맞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상속세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삼성그룹 총수 일가도 네. 그 천문학적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뭐 삼성물산 지분이라든지 몇 개 또 블록딜 하면서 이게 또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혹시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좀 세금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회사 지분을 좀 넘겨야 되는 이런 케이스들도 좀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요즘에는요. 네, 뭐 회사 지분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상속세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본인들의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고요. 네. 현금으로 뭐 50%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이 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상속세를 내는데 네. 세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정작. 이 부동산 때문에 상속세가 나왔는데 이 부동산을 팔지 않으면 돈을 마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게 뭐 내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파는 거랑 세금을 내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이걸 빨리 팔아야 되는 거랑 당연히 손해보면서 파는 경우가 많겠죠. 그게 재벌까지 안 가더라도 네, 부동산으로 보통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고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분 일부를 팔아서 네. 세금을 내거나 네. 근데 사실 뭐 삼성물산 정도 되면은 시장에서 누구든 그 주식을 사려고 하겠습니다만 네. 가족 법인인데 이 주식을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저 비상장 어디 뭐 그냥 제조업 공장 하는 회사면 네. 그러니까 이거 시장에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또 부동산 역시 내가 살 집은 분명히 이제 필요한데 네. 근데 세금을 내야 되고 그렇다고 팔 수는 없고 아니면은 세금 내려고 이거 팔고 좁은 집으로 가거나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현실에 처해진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마찬가지로 대출 받아서 세금 내고 그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도 대출 받아서 세금 내고 상속세 내고. 그러니까 이거 가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아 맞다, 이거 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 이 책, 우리 김철훈 세무사 이 책 네. 쓰셨는데, 그래서 이 책은 저기예요. 초보 사업자분들, 맞습니다. 1년 차에서 한 5년 차 네. 이런 분들이 좀 유용하게 보실 만한 책인데 그런 분들도 일단 회사가 커져서 맞습니다. 자영업이 커져서 세금 고민을 더 많이 하시면 사실은 좋은 거고 네.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증여랑 상속이 또 고민된다 그래서 선택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증여는 일단 내가 죽기 전에 먼저 좀 자식들에게 넘겨놓자라는 예. 거고 상속은 일단 내가 죽을 때까지 가보자 이런 네. 거고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이게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많고요. 그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달라요. 뭐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계획적으로는. 근데 내가 증여를 하고 나서요. 뭐 10년 이내에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 10년 이내에 사망을 했을 때는 이 미리 증여한 부분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었는데 네. 증여 때는 상속보다는 증여가 좀 적거든요. 좀 적게 받아서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담을 할 때는 그 부모님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건강 상태랑. 그래서 이분이 10년 넘게 일반적으로 살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증여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보통 연락이 오는 경우가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기가 이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의 선고를 듣고 이제 얼마 안 남을 것 같으니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정리를 해야겠다. 네네. 이 상황에서 빨리 내가 증여를 하는 게 낫겠느냐, 나눠줄 걸 아니면 상속을 하는 게 낫겠느냐 이런 경우라면은 저는 상속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그러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다면 예, 네. 반대로 본인도 젊고 오래 살 거고 한 30, 40대 되고 그리고 자녀도 뭐 한 이제 10대 뭐 아니면 어린이 이런 경우라면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증여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60대 정도 되셨는데 네. 재산이 한 2, 30억 있어. 자녀들한테 뭐 한 미래를 좀 준비해 놓으라고 네. 한 5억, 5억 이렇게
주고 싶어. 그러면 네. 요거는 이제 증여가 나올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70대 한 중후반 정도 되셨으면은 네. 그러니까 증여보다는 그냥 나중에 상속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상속에 대한 이제 플랜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자식 입장에서는 네. 뭐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자식 입장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일찍 주세요. 네. 주실 거면 일찍 주세요. 제가 뭐 투자라도 하거나 뭐 사업이라도 좀 하게. 네. 그래서 뭔가 사전 증여 막 이런 걸 또 원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무사로서의 세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제 뭐 사는 게 세금이 모든 거에 이제 주된 결정 요인이 아니잖아요. 네. 자녀 입장에서는 세금이 뭐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그거보다 난 미리 받고 싶어 하고요, 네. 보통.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 세금 말고도 내가 자녀한테 세금이 적게 나와요, 미리 주시는 게 말씀드려도 내가 줬다가 이제 자녀가 증여를 받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나를 안 찾아오면 어떡하겠느냐. 이런 것들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 안 놔주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재산 많으신 분들은 네. 할부로 증여를 해야죠. 네, 그렇죠. 네.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방에 다 주면 또 이게 사람 마음이 아무리 자식 새끼라 그래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분할해서 네. 뭐 한 20년에 나눠서 내가 주겠다. 네, 그렇죠. 이번 설이나 추석 때 오는 거 봐서 막 이런 거. 실제로 이런 것도 많이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합니다. 그 조건부 증여라고 해가지고요. 조건부 증여. 예. 뭐 쓰는 거예요? 씁니다. 서약. 뭐 한 달에 뭐 2번 이상 찾아온다. 이런 거 안 지켰을 때는 다시 증여를 뭐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증여를 반납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아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 금융회사들도 신탁이라든지 이런 네. 상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이게 그런 데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신탁 자녀한테 바로 뭐 넘어갈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속이 갈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나 죽은 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속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드는 고민이 네. 이게 어르신들이 큰 자산만 남겨주시면 좋은데 네. 오히려 큰 빚을 남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말로 이제 저희 부모님은 네. 우리가 큰 빚만 안 물려주고 가는 게 목표다라고 하시는데 좀 이제 서운하긴 한데 만약에 큰 빚을 나한테 물려주고 가셨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이제 빚을 남겨주는 과정도 잠깐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요, 사망 신고를 하잖아요. 네.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를 할 때 이제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원스톱 서비스. 네, 부모님의 재산이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거를 주민센터에서 은행별, 뭐 금융기관별, 뭐 체납 내역, 뭐 어디 빚진 거, 뭐 금융권에 빚진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요. 부채 내역들이. 이게 아니면 본인이 다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신청을 하고 났더니 이거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하고 났더니 이제 나한테 온 연락 중에 이제 부모님의 채무 내역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주민센터 가면 네.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면 네. 따따따따해서 뭐 돌아가신 분의 네. 성함이고 주민번호 치면은 네. 나와요. 쫙. 이제 제가 신청을 하고 와요. 사망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신청을 하고 예. 오면은 이제 뭐 한 달, 2달에 걸쳐서 시간은 걸린다. 예, 문자가 와요. 금융 뭐 무슨 은행 하나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하나은행에 그 아버님의 계좌가 있습니다. 또는 없습니다. 뭐 국세청에서 연락해서 아버님의 체납 내역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뭐 얼마가 어디에 이렇게 있다 자세하게 안 옵니다. 그냥 있다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서 얼마 있는지 다 챙겨봐야 되고 이런 거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챙겨야지 이게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본인이 몰랐던 부모님의 부채가 계속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 경우에 이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네. 부모님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라고 하면은 부채도 나한테 상속이 되거든요. 네. 그럼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나 그거 안 받을래요라고 상속 포기라든지요. 한정 승인, 한정 상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네. 저 그냥 다 포기하겠습니다. 네. 하면은 빚도 안 갚아도 된다. 네. 근데 한정 상속은 뭐야? 네. 한정 승인. 자, 이제 여기에서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있고요. 예. 한정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한정 승인. 예. 얘는 뭐냐면 상속 포기는 나 안 받을래요라는 거예요. 나 패스해주세요. 나 포기할래. 상속 안 받을래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든 부채가 많든 안 받을래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속이라는 게요. 맨 처음에는 이제 뭐 배우자, 자녀 순서들이요. 내가 죽고 나서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사촌 이런 식으로 해서 뻗어나가 그 순위가 네, 있습니다. 순위. 받는 순위. 예.
내가 만약에 자녀인데 내가 포기해요. 나 안 받을래요. 상속 포기라는 걸 해버리면은 네. 그럼 그 다음 타자인 부모님으로 가게 됩니다. 그 부모님의 부모님. 아, 위로 올라가는 네, 거예요? 네. 밑에가 안 받으면? 네, 밑에가 안 받아요.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하면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뭐 내가 안 받을래요 하고 포기를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다음 타자한테로 가요. 근데 다음 타자가 그거 모르고 있어요. 오메. 사촌 같은 경우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안 받을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모님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같이 있으니까는 이분들도 안 받을래요 얘기했는데 이제 그럼 사촌한테로 그 빚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와, 그거 엄청 황당하겠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촌들은 예를 들어서 네. 뭐 이제 어르신이 집안 어르신이 네. 빚이 한 100억이 있어. 네. 그러니까 밑에서 아우 아무도 안 받을래 안 받을 했어. 네. 근데 모르는 사람 다 사촌인데 나한테 갑자기 빚 100억. 예, 옵니다. 이게 무서운 제도예요. 무슨 뭐 만화 같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 때문에 뭐 손해 봤다 이런 걸 찾아보면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한정승이라는 게 있어요. 한정상속. 뭐냐? 예. 아버님의 자산 플러스 되는 자산만큼만 빚을 받을래요. 이해가 되나요? 아버님이 빚이 100억이 있고 네. 아버님이 재산 남겨준 게 10억이 있다. 예. 그러면 빚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재산도 10억까지만 빚도 10억까지만 받을래요 라고 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게 네, 한정상속. 네. 왜냐면 여기서 끝나게 돼요. 뒤로 안 넘어가요. 그러면 그 10억씩 받아갖고 그냥 갚아버리면 된다? 네. 그리고 끝입니다. 아버님의 남겨주신 재산만큼만 부채를 받을래요 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네. 모든 상속인들이 순위별로 네. 자식들하고 뭐 사촌들까지 다 그렇죠.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그래서 네. 상속 포기를 하면은 네네네. 다음 사람한테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네네. 아버지가 빚이 많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상속 포기를 하고요. 네. 자녀 둘 중에 한 명이 상속 포기를 하고요. 그럼 네. 이제 남은 자녀한테로 이제 모든 게 다 가게 되죠. 어... 이분이 한정 상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끊기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뒤로 다음 순위한테 이 빚들이 안 넘어가게끔. 그러면 남아있는 빚까지는 어디에선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정리가 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거 진짜 모르고 있다가 그렇죠. 사촌까지예요? 사촌까지입니다. 네. 사촌까지? 네, 사촌까지 그렇게 해서 주의해야 되고요. 사실 여기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안날로부터 제가 알기로 3개월인데 3개월 내에 그분도 안 받을래요라고 해버리면은 안 받을 수 있어요. 네네네네. 빚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알게 됐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이분 그 돌아가신 거 아는데 이분한테 이제 앞에 사람들이 다 상속 포기해서 이분한테 넘어갔어요. 이분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 3개월이 지나버려요. 네. 그럼 이 빚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장하겠네.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3개월 내에 네. 나도 안 받을래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죠. 모르면은 진짜 그 받았다는 것 자체를 모르면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걸 안 날로부터 뭐 3개월 이내 뭐 예. 이렇게 네.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규정은 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진짜 네. 좀 황당하긴 하네요. 그렇죠. 요즘 그래서 사촌끼리 연락도 안 하는 집안들 많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상속 포기를 할 때나 뭐 한정 상속을 받을 때는 뭐 전문가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요 규정을 다 맞춰서 진행을 해야 돼요. 야, 이건 진짜 깜짝 놀래. 예를 들어서 진짜 돌아가신 사촌이나 뭐 네. 삼촌 네. 누가 큰 사업하셨다 그러면 또 네. 이제 살짝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어릴 적에 삼촌 열심히 잘 따르고 네. 아양도 피우고 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내 앞으로 빚이 100억. 그렇습니다. 네. 무섭죠. 야, 네. 무섭다. 무섭다. 혹시나 돌아가신 분이 해외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이 네. 바다 건너서 네. 올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미리 네. 또 그분이 써놓으셔야 되나? 돌아가신 분이 예. 상속을 해줄 때 그분이 만약에 해외에 살고 있다. 예.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가 돼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네. 세금이 나온다. 네. 상속이 될 경우. 맞습니다.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내가 만약에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 돼요? 자,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미국 세법에 따라서, 미국 상속세법에 따라서 이제 내가 내야 되는 거고요. 받는 사람이 받는 내는 사람. 거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세법에 따라, 상속세법에 따라서 내가 국세청에 내야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도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한국, 미국, 뭐 일본, 싱가포르에 다 재산을 남기고 갔고 그 재산을 다 내가 물려받는다. 그럼 그 나라에 있는 재산은 그 나라 세법, 상속세에 따라서 다 각각의 나라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럽네요. 그리고 참 우리가 증여세 이야기할 때 네. 자녀한테 줄 때 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네. 그리고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이게 기본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속세는 어떻습니까? 상속세 공제는? 상속세도 공제가 있고요. 증여세보다 훨씬 더 많이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상속세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읽어온 재산에 대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제를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너가 네. 증여세처럼 이렇게 이거에 해당할 때는 얼마를 공제해주고 이거에 해당할 때는 얼마를 공제해주고 이게 다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큰 거는 그거 안 받고 그냥 5억으로 일괄 공제를 해줄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5억은 어디까지의 공제?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네, 재산에 대해서 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억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남기셨다라고 네. 하면 5억 빼고 10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매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는 5억이고요. 첫 번째를 한번 보면은 요거는 이제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한다 하면은 내가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게 이익인데 네.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에요. 네네. 그럼 내가 자녀가 10명이 넘어가 버리면 5억이 넘어가니까 당연히 이쪽을 받는 게 낫겠죠. 자녀 중에 미성년자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이 미성년자가 19살 될 때까지 남은 횟수 예. 곱하기 1,000만 원. 만큼 복잡합니다. 네. 네. 그럼 나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장애인이 있다. 네네. 그러면은 뭐 5천만 원 아니면은 뭐 몇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쳤을 때가 5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첫 번째 걸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다, 나는 그냥 자녀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가족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장애인도 없고요. 다 그냥 뭐 한 공제해봐야 5억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기본 5억을 공제를 받는 게 택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택하는 거네요. 맞아요. 이제 여기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5억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각각의 공제들을 다 챙겨서 받든지를 첫 번째로 해주게 되고요. 네. 이제 아내 또는 남편이 있다,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은 추가로 더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에서 30억까지도 해주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5억에서 30억이요? 네. 이건 이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5억에서 30억. 네. 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배우자는 같이, 돌아가신 분이랑 같이 재산을 읽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해줘요, 혜택을. 근데 기본 공제가 5억에서 30억. 이거는 뭐예요? 어떤 상속되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 뭐 계산하는 산식은 좀 어렵긴 한데요. 뭐 배우자가 있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조금 전에 맨 처음 말씀드린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합쳐서 10억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제를. 기본으로. 네. 아. 그래서 조금 전에 15억 아파트를 남겨주고 돌아가셨는데 배우자가 없다라고 하면 5억만, 배우자 공제 못 받으니까 5억만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상속세를 내는 거고요.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은 기본 공제, 일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합쳐서 10억을 공제받을 수가 있으니 15억 중에 10억을 뺀 5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를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은 그 재산 중 일부를 어머니가 상속 받아야만 5억 공제가 생기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우 나도 이제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다 네. 자녀들한테만 내려주세요. 나는 상속 포기할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5억만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게 배우자 공제가 기본적으로 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배우자는 그냥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들한테만 상속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하든 그 가장 첫 번째 순위는요. 돌아가신 분의 이제 상속인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게 가장 받아들여지는 1순위고요. 네네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유언에 따라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협의도 이게 잘 안 되고 네. 합의를 못 봐. 그냥 네. 콩가루라서. 네. 유언을 남기신 것도 없어. 네. 그러면은 법정 상속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 그러니까 아내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과 함께 재산을 읽었다고 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더 줘요. 네. 1.5포인트. 자녀들은 1포인트, 1포인트, 1포인트. 그래서 그걸 다 나눠가 분수로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자녀 둘에 배우자가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셋 다 더하면 3.5%가 되겠죠. 네, 3.5분의 배우자는 1.5. 그렇죠. 그리고 자녀는 3.5분의 1, 3.5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1.5, 나머지 자식들은 1, 1, 1, 1, 1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요게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들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네. 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뭐 간단하게라도 좀 알려주신다면은. 네. 일단 증여세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10년마다 배우자한테는 6억을 줘도 세금이 안 나오고요. 자녀한테는 5천만 원을 줘도 세금이 안 나오고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배우자 6억이 예. 10년마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오, 그래요? 배우자한테 6억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또 6억을 또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 5천만 원도 역시 네. 10년마다 5천만 원씩.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물론 여기서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5천이 아니라 2천이에요. 2천. 네. 그래서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증여하고 10살 됐을 때 2천만 원 증여하고 20살 됐을 때 5천만 원 증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면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배우자한테는 6억을 증여하고 10년 있다 6억을 증여하고 10년 있다 6억을 증여해도 세금은 하나도 안 나오게 됩니다. 상속세는 어떤 게 조금 상식적인 절세입니까? 네, 상속세 같은 경우는요, 내가 건강하다. 조금 전 증여세랑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 내가 건강한 경우라면은 10년 이상 살 것 같다 하면은 지금 사전 증여를 하는 게 10년 때 리셋이 되니까는 상속세에도 도움이 되고 증여세에도 도움이 되고요. 일부씩 증여를 사전에.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연대납세, 상속세는요, 돌아가신 분의 이제 상속을 재산을 받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세금을 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요. 아내한테 세금만큼을 남겨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세금 금액만큼 가져가고 예. 자녀한테는 그 나머지 부분을 다 이제 물려주게 되면은 어머니가 이때는 자식들 상속세를 내주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어머니는 그 상속재산을 받는 도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제일 크다고 그랬죠. 네. 어머니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게 되고요. 그런 한도 내에서 5억까지. 30억까지. 금액이 커질 때. 예. 네. 30억까지도 세금을 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머니가 그만큼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다 자녀들한테 줘요. 그럼 자녀들은 세금 나오게 되겠죠? 내야 될 게 있겠죠? 이것까지도 어머니가 그냥 다 내줘 버리면 세금이 안 나올 수 있겠죠. 상속받은 돈으로 세금을 내준다고요? 네. 제가 조금 그것도 사실상 증여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맞아요. 사실상 증여인데 상속세만큼은 예. 그렇게 안 보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속세는 너희 상속받은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내야 되는 연대납부 의무 제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상속세에 대한 세금은 내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니까. 맞습니다. 내 가족이 내야 될 세금도 내가 내주면은 그냥 오케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이서 상속을 받으면 네. 이 중에 세금을 요 사람이 내든 요 사람이 내든 이 사람이 내든 하나로 퉁친다. 맞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을 하는 거죠. 요거는 하여튼간 저도 많이 이제 돈을 벌어서 자식들한테 수백억을 물려주는 아빠로 돼서 이런 걸 또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체납 쪽 이야기 해볼까요? 네. 요게 영화나 네.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세금 체납. 네. 여러분은 이제 그럴 일 없으실 거라고 믿는데 일단 세금을 얼마나 안 내고 있으면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체납이? 네, 체납이 최근에 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21년도부터. 그 전에는요, 이제 세금을 내야 될 때, 물론 내야 될 때 내는 거죠. 신고를 하고 이때까지 내세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간을 안 넣으면, 안 내면, 하루라도 지나버리면 네. 체납이었어요. 하루라도요? 네. 예를 들어 부가세는 1월 25일까지 신고를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지난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고 내지 않았으면 26일 날부터 체납자가 돼요. 오메. 내라는 날은 25일까지인데 안 냈으니까는 뭐 체납한 건 맞죠. 근데 이게 이제 법이 좀 바뀌어서 네. 안 냈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체납이 아닌 걸로 바뀌고 공무원이 뭐 한 2월도 기다려봤는데 없어요. 그럼 3월 달쯤에 이제 우편물을 날립니다. 김철훈 씨, 당신이 1월 25일에 부가세 뭐 한 2천만 원을 내기로 신고를 했는데 2천만 원을 지금 3월 1일에도 보니까 안 냈네요. 3월 31일까지 내세요라고 해서 고지를 합니다. 우편을 날려줘요. 네네네. 그 31일이 이제 지정 납부 기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네네네. 안 내면 4월 1일부터 체납자가 돼요.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요 기간 동안에는 납세 증명서가 발급이 돼요. 이 사람 체납이 없습니다라는 사실. 제가 좀 이따 납세 증명서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네네네네. 요게 발급이 돼요. 근데 이제는 그 내라는 날짜 공무원이 우편으로 날려줘서 내라는 날짜까지 지나버리면 그때부터 체납자가 되고 체납이고 무서운 체납 절차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야, 그래요. 근데 21년도부터 이게 바뀌었다라는 예. 거고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네. 어떤 순서로 압박이 옵니까? 압박은요, 이제 세금을 안 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월 1일에 우편물을 날려 보내줍니다. 공무원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한 달 정도 보고 있다가 세금을 아직 안 냈네, 아직까지도 안 냈네, 세금 까먹지 마세요라고 날려주는 이제 등기가 날라요. 이게 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때도 3월 30일까지 내세요라고 해서 내지 않았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독촉이 들어옵니다. 독촉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압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안 내면.
보통 이제 세무서에서 편하게 깜빡하셨나봐요. 세금 내세요.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내세요라고 우편물을 날려주는 건 이제 고지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 고지서랑 세금 안 냈네요. 이제부터는 세금 안 내면은 압박 들어갑니다 하고는 독촉장이 똑같이 생겼어요. 네네. 일반인이 봐서는 그 문구 말고는 뭐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독촉이 날라오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저희 손님들이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이런 게 날라왔어 이게 뭐예요라고 딱 봤을 때 자세히 보면 여기 크게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독촉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네네.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내일부터 뭐 압류를 당한다든지 출국을 금지당한다든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해서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촉 그 다음부터는 뭔가 액션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예. 그게 그 아니까 영화에서 보는 빨간 딱지? 맞습니다. 빨간 딱지도 가능하고요. 예.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드릴 게 이게 세무서에서 세금을 안 내고는 못 버티게끔 하는 이런 압박 장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씩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일단은 독촉 다음에는 아예 신용불량자. 네. 가 되는 거고요. 신용불량자가 이제 되는데요. 이게 이제 체납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체납한 사실을 어디 알리냐면 이제 은행권 알릴 수가 있어요. 금융권에 알려야죠. 금융권에. 예. 그래서 이분을 신용불량자로 만들면은요. 대출이 끊기고요. 네. 뭐 우리나라에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대출 없는 분들 거의 없을 테지만 대출이 끊기고 카드가 막혀요. 카드를 못 써갖고 갑자기 저희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카드가 정지된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랴부랴 해결을 한 적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큰 게 아니라요. 1년 동안 500만 원의 체납을 안 내고 있든지 아니면 3회 이상 500만 원을 안 냈을 경우라면은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500만 원만 안 내고 있어도. 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신용불량자로 한번 가보면은요. 신용정보가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떨어지는 거는 뭐 훅 떨어지는데 이제 뭐 차근차근 올리는 건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뭐 7등급 이런 식으로 낮은 등급일 경우에는 이제 신용카드도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한번 떨어지고 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 하기가 너무나도 불편해지는 거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500만 원 때문에 순간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네. 예를 들어 체납이 됐다. 그러면 통장에 네. 돈이 들어와요. 네. 그럼 국세청이 이거 자동으로 빼나갑니까? 카드사처럼? 네. 법에서도 아예 정해져 있어요. 돈이 체납자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신속히 빼간다. 그리고 신속히 빼간다고 신속히 법이 돼 있어요? 빼간다고 돼 있어요. 국세징수규정 157조에 보면은 뭐 체납자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신속히 빼가고 그 내용들을 신속히 뭐 그 은행권에 알려서 뭐 돈 못 빼게 하고 체납자의 다른 계좌들도 신속히 다 압류한다라고 아예 되어 있어요. 법에 신속히? 네. 대한민국 국세청 열심히 열일하십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게 또 뭐냐면은요. 네. 이자, 내가 은행에 계좌를 넣어놨는데 이자가 발생을 한다든지, 내가 회사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급여가 발생한다든지,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일을 해줬어요.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될 일이 있다. 거기에 다 알려요. 은행에는 얘 체납했네? 얘 김철훈 체납했으니까는 얘한테 이자 주지 마. 얘 이 계좌들 다 막아버리고 다 압류하고요. 김철훈이 이제 체납을 했는데 어디에서 취업을 했어요. 회사에 얘기를 합니다. 김철훈 월급 딱 그만큼만 최저생계비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다 국세청으로. 네. 김철훈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이제 고객한테 물건을 팔게 되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거든요. 네네네. 세금계산서는 다 국세청에서 다 보고 있어요. 예. 뭐 직원한테 월급 주는 것도 다 국세청에서 보고 있고 손님한테 고객한테 이자 주는 것도 다 국세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거래처한테 알려요. 김철훈한테 줄 돈 생겼네요. 김철훈한테 주지 말고 세무서로? 세무서에 내요. 이분들 당신들 내가 세무서에 당신들 만약에 세무서로 내라고 했는데 그냥 김철훈한테 줬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당신이 이제 체납입니다. 회사한테? 네. 내야 될 의무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다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압박하는 수단 중에 또 하나인 거죠. 야, 무섭다. 그리고 아까 그 압류도 된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영화에서만 봐가지고 영화 드라마에서만 봤고 막 진짜 뭐 냉장고에다 빨간 딱지 붙이고 네. TV에다 붙이고 예. 장롱에다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붙어요? 실제로 다 그렇게 하고요. 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에 번호판을 다 빼가고요. 영치한다고 하죠. 네네네. 그리고 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제 보통 가벼운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가요. 가벼운 거. 세무서에서? 네, 세무서에서요. 전자제품이 이거 들고 가요? 애들 듣고 있는 마이마이 이런 거 뺏어가는 거야? 제가 경험한 거는 아니고요. 가져가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네. 들었던 얘기는 소를 끌고 와서 세무서 앞에 묶어놓고 그 세금을 안 내시니까는 이분의 소를 끌고 와서 세무서 앞에 묶어놓고 진짜? 네, 그분이 뭐 올해 세무 공무원 상 같은 거 받으시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가져가고요. 뭐 손 끌고 왔다고? 네. 뭐 이제 누렁이 큰 소 있죠. 예. 그걸 세무서 앞에 묶어놨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요. 네. 아니, 물론 이제 그게 큰 재산이니까. 맞습니다. 그렇긴 하고, 예. 물론 이제 나라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자꾸 이제 세금 안 내는 이제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일벌백계도 해야 되고, 예. 뭐 세수도 부족한데, 네. 예, 나라 이제 재원도 필요한데 이제 가져와야죠. 근데 누렁이까지 데려가. 재산이니까요. 네. 거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그 동산이네요, 동산. 동산이죠. 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 가져가라. 그래서 가벼운 거나 들고 갈 수 있는 거는 다 가져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뭐 가져갈 수 없는 부동산 이런 건 가져갈 수 없잖아요. 네. 아니면 큰 가구라든지 뭐 이런 거는 못 가져가니까는 그런 거는 이제 말씀하셨던 빨간 딱지 이런 거 붙이고. 그래서 가끔 왜 네. 그 온비드라고 공매 네네. 사이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예. 캠코. 네. 캠코에서 운영하는 온비드 보면 거기에 이제 체납 때문에 나온 물건들 경매 나오는데 많죠. 예. 자동차들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자동차도 그렇게 압류해 나가는 거고. 그럼요. 예. 혹시 그러면 그 온비드에 누렁이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누렁이도 올라올 수 있었죠. 예, 그렇죠. 야, 하여튼 그래서 세금을 밀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는 가져가는데 이제 절대로 못 가져가는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네네. 뭐 안 되는 것들 이제 예를 들면 옷 같은 거, 생활 필수품. 뭐 자녀가 엄마 학교 가야 돼요. 근데 엄마가 어떡하니 세금 밀어서 교복을 뺏겼다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교복을 뺏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뺏어가면 안 된다. 그죠. 네. 아이고 설마 네. 피도 눈물도 없겠어요. 네, 옷 같은 거 안 되고요. 예. 그리고 3개월 동안 먹을 식료품들 이런 것들 안 돼요. 먹어야 되니까는요. 네. 그리고 뭐 돈이 있다 그러면 150만 원까지는 먹고 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소액 금융 상품이라고 해서 최저 생계비. 맞아요. 네. 예, 이게 그거는 조금씩 빼나가지 않게. 바뀌어요. 네, 맞아요. 그 4인 기준 뭐 최저 생계비 요 정도까지는 안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조금씩 바뀌긴 하고요. 네. 그거에 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만 월급으로 주고 더 오버되는 거는 다 국세청에 내세요라고 해서 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누렁이 때문에 좀 빵 터졌습니다만 사실 이게 웃을 일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그 압류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생계가 걸려 있는 일이고 그렇죠. 물론 세금을 그래서 내야 될 때 내야겠습니다만 사실 진짜로 막 사업이 어려워지고 맞아요. 정말 진짜 입에 풀칠할 돈도 없어서 예.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분들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한때 이 영등포 세무서 그쪽이 세무서 건물이 약간 성처럼 생겼어요. 거기 유명하죠. 영등포 세무서. 네. 예식장이 못 내가지고 네. 예식장을 영등포 세무서 건물이 예식장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예식장의 그 건물을 압류를 했고 네, 이게 공매가 안 돼서 차라리 이 건물을 세무서 건물로 쓰자. 맞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영등포 세무서로 한참 그 되게 유명한 사진이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디 이사했다든가 뭐 네네, 그렇다 지금은 하더라고요. 예, 다른 데로 예. 그래서 세무서 가서 결혼을 하면 그러면 이거 압류를 풀려면 밀린 세금을 한 방에 다 내야 돼요? 원래는요, 원칙은 세금 다 내고 이제 체납이 없을 경우에 압류를 푸는 건데요. 마지막 1원까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못 내는 경우들도 있고 뭐 상황상 이 압류된 것들을 풀어야 내가 돈을 벌어서 갚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일부만 갚아도 풀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돈을 다 압류된 걸 체납한 걸 다 없애면은 압류를 풀어야 된다고요. 근데 일부를 갚으면 풀 수 있다, 풀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성실하게 하는 거 보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 그러면은 체납돼 있잖아. 이거 어떻게 앞으로 갚아 나갈래? 이런 분할 납부 계약서도 다 쓰고요. 여기에 맞춰서 성실하게 다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압류를 풀 수가 있지요. 그 반면에 이분들 그래도 성실하게 네. 내가 힘들어도 5년 동안 한번 나눠서 한번 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고 네. 아예 끝까지 안 내는 분들. 네. 이게 체납된 세금도 네. 일종의 공소시효처럼 소멸시효가 있다면서요. 네, 이게 세금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솔직히 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봤을 때 진짜 낼 돈이 없겠구나라고 하면은 탕감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서 탕감을 해준다 이건 안 가르쳐줘요. 당연히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다 하겠죠, 행동을. 그러니까 그 기준은 대외비. 대외비. 게다가 그 사람한테도 안 알려줘요. 당신 이제 안 내도 돼요라고 얘기를 안 해요. 뭐 기준은요, 이게 소멸시효 기준은 이제 5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억 넘게 체납돼 있는 사람은 10년이고요. 5억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5년으로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5년, 10년. 네, 5년, 10년. 그래서 나 이 5년, 10년만 잘 피해 다니면 세금 안 낼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게 5년을 내가 숨어 다녀가지고 4년 한 10개월, 11개월이 딱 됐어요. 네. 자, 이제 한 달만 내가 버티면은 국세청 안 만나고 하면은 난 이제 세금 안 내도 돼. 라고 하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세금 내서 해서 우편물 던지고 그냥 가요. 우편물 고지서를 이렇게 날려요. 김철우 씨, 세금 안 냈으니까 우편물. 그럼 다시 5년 처음부터 시작. 오늘부터 1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년 11개월 기다렸던 거 다 없어지고 다시 오늘부터 한번 세봅시다.
그걸 이제 세무서에서 세무서에서 알아서 이제 카운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관리하는 부서가 당연히 있죠. 아니 그럴 거면 소멸시효라는 기준이 왜 있는 거예요? 그거 없애든지. 원래 법적으로 그냥 회수하지 못할 채권 같은 거, 회수하지 못할 받을 돈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줘야, 법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정리가 되는.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900년도에 누가 세금을 안 냈어요.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국세 관리 차원에서.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9시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 진짜 고액 체납자들. 세금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서 막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래서 막 38기동대가 문 열고 들어가서 보면은 막 맞습니다. 금고 안에 막 금덩어리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이 고액 체납되면은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압박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 통장 못 쓰게 합니다. 체납 내역을 은행권에 다 보내니까는 통장을 못 쓰게 하는데, 그러면 신불자 되고 나 통장 안 써,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것도 버티는 사람 있고요. 5천만 원 넣으면 해외도 못 나가게 막아. 해외 안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대출도 다 신용불량자 되니까 다 갚으라고 하는데 난 돈 많으니까 대출 안 갚아도 돼 라고 해서 그렇게 지내는 분들도 계세요. 카드 안 쓰지 뭐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 되면은 많이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는 게 타인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실제로 나갔는데 보니까는 뭐 38기동대라든지 이런 데서 나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금고 안에 뭐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법에서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물건이 나오면 재산적 가치 있는 게 나오면은 그 사람 거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누구는 이제 장롱 속에 있다가 걸리고 네. 그리고 금고에서 막 금두꺼비 같은 게 나오고 막 황금 열쇠 나오고 했는데 이거는 제 거 아니고 이혼한 전 부인 거야 막 이러고 있고. 그래도 그거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가져올 수 있고 그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곳에서 나온 거는 일단 그 사람 걸로 추정한다. 만약에 일단 가져와서 만약에 진짜로 너 거가 아니라 너의 이혼한 전 와이프 거라는 증거를 명확하게 대봐. 그럼 돌려줄게. 그런 거 이제 강력하게 해야죠. 그렇죠. 강력하게죠. 입던 빤스도 벗겨. 그건 아니구나. 옷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까지 세금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나라에서도 골칫덩어리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실명을 공개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유명한 사업가들, 맞습니다. 연예인들 이름까지도 나오는데 이거는 그래도 그분들이 몇 년째 또 안 낸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명단을 공개를 이제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국세청에 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들여가지고 세금 들여가지고 이제 다음 메인 화면에 배너를 띄웁니다. 배너를 띄워서 포털 사이트 다음에 거기를 이제 눌러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1등이 3천억 좀 넘게 체납 중인데 이분이 40대예요. 저보다 어린 것 같았는데 이런 분들서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 뭐냐, 가나다 순으로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이제 궁금해서 이제 클릭해서 이거 있네? 이거 체납자네, 한번 누가 있나 볼까 해서 휘를 이렇게 넘기는데 강씨만 계속 나옵니다. 가나다 순이에요? 가나다 순. 금액 순이 아니라? 금액 순으로 뭐 이렇게 1등들은 따로 뽑아주는데 가나다 순으로 체납자가 나와 있어요. 그럼 맨날 강씨만 보다가 멈추고 닫고. 예를 들어서 강가람 씨. 네, 그런 사람 제일 먼저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김씨도 많고 좀 이제 하씨 이런 최씨 이런 경우는 거기까지 휘를 내리기도 못 내려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매년 강씨만 불쌍한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뭐 엑셀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 뭐 언론사에서 뭐 그렇게 또 정리를 해서 뭐 하기는 하는데. 그렇죠. 이거 좀 실효성을 높여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어떤 때는 이제 가나다 순 반대로 한다든지 하씨부터 한다든지. 이거를 그래서 이제 공개 망신을 주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국세청 38기동대라고 하죠. 거기에서 막 세금 거들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라 해야 될까? 은닉재산 찾으러 다니고. 사실 원래 정확한 명칭은요 38 세금 징수과예요. 38은 숫자 38인데 38이 이제 헌법 38조는 세금 내야 된다는 그 의무 규정이 적혀 있어서 38 세금 징수과인데 이것도 국세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국세청 소속이 아니에요? 네, 국세청 아니에요. 서울은 국세청은 전국에 있는 걸 걷는 국세고요. 이제 각각의 지자체별로 또 지방세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제 이렇게 38 세금 징수과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기가 거의 뭐 국정원급 이상으로 정보가 많다고요? 네. 사람 잘 찾는다. 그 사채업자들이 해결사분들 통해 갖고 사람 찾는 거보다도 더 잘 찾고, 네, 뭐 웬만해서는 다 이제 다 가져간다 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게 뭐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제 이름이 숨긴 재산 무한 추적팀이라는 무한 추적. 네네네. 무시무시합니다. 네, 서울시가 38로 잘 하니까 서울시 국세청에서는 네, 숨긴 재산 무한 추적팀이라는 그 팀이 한때 있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팀은 없어진 것 같고 이름을 바꿔. 이게 그러면은 각 지자체마다 38 세금 징수과 비슷한 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무한 추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도니까 지금 네. 우리나라 세금도 모자라서 지금 네. 힘들어 죽겠는데. 네. 법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 체납자에 대해서 이제 막 그 이런 과들에서 이제 조회하는 내용들 조회하는 그 규정도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체납자의 친인척의 계좌까지도 다 조회하는 규정이 있어요. 체납자의 친인척의 친인척까지? 금융정보까지도 예. 금융정보요? 네. 몇 촌? 몇 촌이라고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웬만하면 그 친인척 그럼 기본적으로 친인척이라고 하면 한 4촌까지는 네, 그렇죠. 혐의가 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의심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 규정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친인척과 체납자가 돈 거래를 했다. 친인척이 뭐 직원으로 들어와 있다. 친인척이 나의 그 집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다. 친인척과 뭐 그런 식으로 쫙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해당을 하면은 친인척도 그러면은 체납자랑 뭔가가 있겠네 해서 금융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 사업하던 삼촌 때문에 네. 내 금융 거래 정보가 그렇죠. 털릴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요 무시무시합니다. 무섭습니다. 네. 아까 그 그러니까 상속 이야기할 때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빚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만약에 돌아가신 어르신이 네. 체납하신 세금이 있다면 네. 내지 못한 세금이 또 크다면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사망 신고 때 원스톱 서비스 신청해서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이거 역시 원스톱 서비스로. 네. 그래서 이제 있다고 하면은 체납된 거, 세금 안 낸 거를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빚이에요. 내야죠. 예. 빚이니까 이걸 내가 물려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속폭이랑 아까 한정상속 같은 걸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세금이 안 내신 게 엄청나게 많다. 100억이 있다. 이러면은 나 상속 안 받을래요 라고 해서 자녀가 낼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그 상속 자산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는 상속 자산하고 부채를 네. 비교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거기다 네. 세금까지. 네. 부채 안에 세금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하.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될 걸 그래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녀 형제들이 알아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녀 누구라도 먼저 내면은 되는 거예요. 세금을. 이거는 n분의 1입니까? n분의 1로 하는 게 이제 법적인 거죠. 네. 그래서 자녀 누가 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에게 이제 다른 형제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다른 상속재산 받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거 재산 빚은 내가 갚아줬으니 체납분된 부분도 어느 정도 그 국세에 대한 빚이니까 이걸 내가 냈으니 그 상속재산의 일부를 다시 나에게 달라라는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경기 안 좋을 때 자영업 하시던 분들도 이제 문을 닫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뭐 빚이라도 없는 상태에서 문을 닫으면 또 다행이다.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원체 어렵다 보니까. 근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요. 세금이 밀린 상태에서 내가 네. 폐업을 해버린다. 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계속 따라다니나요? 네, 계속 따라다닙니다. 정말 제 아까 주변에 그 무한 추적팀 막 이런 데가. 무한 추적팀 그런 거고요. 사업이 안 돼서 망하는 경우들을 제가 뭐 많이 보죠. 네. 근데 망하는데 이제 세금도 못 내고 또 뭐 빚쟁이가 된다고 표현해서 이제 부채가 많은 상태로 이제 폐업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회생을 받는다거나 좀 네. 이제 빚을 탕감을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네. 그렇게 되더라도 세금은 안 깎아줘요. 세금은 끝까지 한 푼도 안 깎아줬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제 국세청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밀린 돈이나 이런 거 회사가 망해가지고 못 갚게 됐으면 그 안에서 알아서 잘 정리해가지고 이만큼만 받아라는 게 회생인데 세금은 그런 건 없이 그냥 다 일단은 그러니까 치킨집 하다가 망해도 세금은 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네. 어찌어찌 하면은 네. 국세청이 세금을 좀 탕감해 준다고도 하셨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세무서에서 이제 안 받는데 제가 아는 지인분은 국세청에서 봤을 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어떤 능력자들은 네. 백화점에 가서도 옷값을 깎거든요. 네. 능력자들은 네. 분명히 세무서 가서도 네. 세금을 깎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방법 좀 알려 있을 것 같은데. 되게 힘들다고 해요, 계속? 그렇죠. 일단은 네. 카지노였나요? 영화에. 예, 영화의 극 중에서 최민식 군이 이제 세무서 국세청에 가서 세금을
이제 줄여달라고 이제 협상을 하고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질문들이 들어와요. 실제 저렇게 되느냐. 근데 그거는 뭐 누구도 말을 못해요. 국세청에서 입장에서도 사실 얘한테 돈을 아예 빵원을 못 받는 걸로 처리해서 아예 안 받을래. 어느 정도라도 받을래. 물론 다 받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탕감해주는 기준이 대외비 맞습니다. 라고 하셨고 소멸시효 다가오면 한 번씩 이제 독촉장 다시 날려서 소멸시효 원상복구 시켜버리고 이런 것처럼 그러면 그 기준도 모르는 거네요. 몰라요. 제 주변 지인 중에 그 체납이 없어졌다라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본인들이 이제 체납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다시 보니까는 그 체납 내역들이 없어졌더라 저한테 이야기한 분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소멸시효 지나가지고 국세청에서 이제 못 받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체납 내역도 다 없어지게 됐고, 근데 이제 뭐 국세청에서 또 그런 분들 말고 이제 웬만하면 이제 다 받으려고 하니까는요. 체납 내역은 남아있는 게 더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또 복불복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의 아주 특정인 체납세금 결국 나는 안 내게 됐다라는 그 하나의 케이스만 얘기 듣고 우리도 한번 끝까지 버텨보자. 또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럼요. 제가 설명을 좀 덜 많이 안 드리긴 했는데 이게 압박하는 수단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골고루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경제생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뉴스에 나오는 그 끝까지 세금 안 내시는 그런 악덕 뭔가 고액 체납자들은 맞아요. 진짜 어나더 레벨인 거예요, 그 사람들. 맞습니다. 최근에 어떤 규정이 들어가요? 배째라. 최근에는 그래 세금 안 내? 알겠어. 이제부터는 감옥에 가두는 규정이 생겼어요. 그전에 맞아. 세금 때문에. 네, 세금 안 내면 이제 30일까지 감옥에 감치시킬 수 있는, 감옥에 가둘 수 있는. 30일 너무 약하다. 예전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황제 노역이라고 그러나? 네네네. 일당이 얼마지? 얼마 뭐 몇백만 원? 네, 그쵸.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래서 공분을 샀던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었었는데 이제 감옥에 가둘 수 있다라는 게 생겼고요. 근데 그 노역 기준도 그냥 우리 일반 노무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제 막노동 일당 요즘 얼마지? 한 15만 원 하나요? 네, 그 정도 할 거예요. 네. 그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150억 안 냈다. 그러면 15만 원씩 며칠이지? 그렇게 계산해서 이제 살도록 하는 걸로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렇게 해야 진짜 무서운 줄 알고 세금을 내죠. 혹시 이제 조금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 세금이 밀려 있는데 그래도 다시 치킨집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좀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뭐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해서 창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에 허가를 받고 일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신불자가 됐기 때문에 은행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게 불편한 점은 사실 있기는 해요. 그래서 체납되신 분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는 보통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자녀나 이런 가족의 이름으로 이제 개업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또 다시 원래 그 명의는 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빌려줘가지고 그분들도 또 같이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일단은 또 다른 얘기고 나라에서도 이제 폐업했는데 이제 다시 재기해보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영세한 자영업자들한테는 체납액 징수를 이제 좀 밀어주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뭐 폐업한 다음에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취업하는 경우 이런데도 이제 징수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라고 하면은 지연 가산세, 체납액이 아니라 가산세를 좀 면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5년까지 세금을 나눠서 내게끔 하는 제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건도 까다롭고요. 그렇게 체납자들에게 뭐 생계형 체납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와닿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한 번 쓰러지면 영원히 무너져 버리는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진짜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시는 분들한테는 그래 어떻게 해서든 좀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이라도 나라가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고 돈이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들은 진짜 끝까지 무한 추적을 좀 해야 되겠고요. 오늘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상속과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 요런 이제 어려움에 빠지시지 않고 다들 이제 장사 잘 되셔야겠습니다만 또 우리 누구나 고수 사장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그런 분들은 이제 또 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 이 책도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대표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